이번 이야기 바로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뭐 긴 말 필요 있습니까? 믿고 듣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스라님께서 첫슬하네요. 저 처음 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아, 그런 거야? 처음인가요? 아, 네, 두 번째까지는 있었지. 네, 두 번째까지는 있었는데 처음 이야. 하는 건 처음이어서 그래요. 되게 어색한데요, 이 시간은. 10시 반이니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항상 막 11시, 12시, 막 1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첫슬한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이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감이 안 오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감독님을 통해 갖고 알게 된 어떤 꼬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 좀 친하게 지냈던 감독님이세요, 그분이랑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업무 보고 있는데 그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감독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 와이프 친구 중에서 자녀분이 불면증이 되게 심한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불면증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상담 같은 걸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얘기해줬죠. 이제 불면증이 심하면 병원 가서 약 받는 것도 있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주면서, 꼬마아이가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갖고 와, 되게 힘들겠다. 부모님은 또 뭔 죄냐. 애 되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힘들 텐데. 막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얼추 끝내주고 나서 전화를 딱 끊었죠. 그리고 나서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그 일에 관련돼서.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독님한테 또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을 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불면증 치료를 받는 그 꼬마애가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도 애가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약물 치료가 불면증 단계에서는 거의 끝으로 보거든요, 사실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걔는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갖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줬죠. 정말 만약에 약으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뇌 CT를 찍어보시든 MRI를 찍어보시든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려라. 그건 정말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라고 하면서 되게 진지하게 상담을 딱 드리고 나서 이게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저희 사무실 감독님이 뭔 얘기길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해드렸죠. 아는 감독님 친구분 자녀가 애가 불면증이 되게 심하다고 하는데 약물을 먹어도 애가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조용히 들으시더니만 진짜 이상한 경우라고. 애면은 약물 먹으면 어지간하면 이제 잠들 텐데 진짜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음날 바로 또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딱 받으니까 뇌 CT랑 MRI를 다 찍어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난 더 이상 어떻게 해줄 말이 없다. 이거는 애한테 한번 상담을 좀 빡세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이유 같은 거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며칠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감독님이 갑자기 저한테 술을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저야 술자리는 거절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술을 마시러 이제 갔는데 감독님이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술집에 먼저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딱 앉아갖고 무슨 일이시냐 갑자기 술 마시자 그러고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다는 말이, 사실 상담했던 꼬마애가 친구는 아니고 자기 조카래요. 자기 조카인데 진짜 너무 이상하리만치 잠을 안 자갖고 우리도 상담도 해보고 이제 애한테 물어보고 친척이니까 예. 진짜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 애가 이상한 말을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이상한 말을 하냐, 애가 이상한 말 해봤자 얼마나 이상한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잠을 자려고 하면은
웬 아저씨가 와서 자기를 깨운다고 하더래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꼬마애가 잠을 잔다 그러는데 누가 와서 깨우겠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불면증이 정말 심해지면 환각이 오거든요. 그래서 꼬마애가 그 단계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불면증이 심하면 환각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감독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근데 애가 얘기하는 게 환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생생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이제 촉이 온 거예요. 이거는 왠지 귀신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갔고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감독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이제 조카놈이 잠을 못 잔다라고 이제 했을 당시 그 자녀분의 엄마랑 아빠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대요. 애를 막 밖에서 뛰어놀게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시켜봤는데도 애가 밤이 되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님 입장에서 애가 걱정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 뭐 밤에 무섭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꼬마애가 한다는 말이 불면증이 진짜 심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려고 하면 어떤 아저씨가 와서 나를 깨워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처음에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셨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애가 점점 불면증이 심해지고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애가 거의 너덜너덜해지는 상태까지 가다 보니까 병원 다니고 막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는데 어느 날 의사가 그 꼬마애를 상담했던 의사가 부모님을 불러놓고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가 자기가 볼 때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각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심장 떨어지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약물로 가능하냐, 치료가 가능하냐 이렇게 딱 묻고 있는데 의사가 이제 한다는 말이 그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환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라우마에 의한 걸로 생각이 된다. 혹시 이런 얼굴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좀 충격을 먹거나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딱 물어보는데 부모님이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지더래요. 의사가 표현했던 그 남자의 얼굴이나 체형이나 키나 그런 것들이 죽은 자기 동생이랑 너무 똑같더래. 처음에는 그냥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꼬마애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기 동생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도 그렇다고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런 적도 없는데 자기 자녀가 표현을 했던 그 남자가 죽은 자기 동생이랑 너무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드니까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지더래요. 그렇다고 진짜 자기 동생이 만약에 귀신이 됐다 쳐도 왜 자기 동생이고 지금 잠을 못 자는 조카인데 조카한테 찾아와가지고 애를 자꾸 잠에서 깨우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도 막 들기 시작하고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거를 다 해봤잖아요. 어쨌든 약물 치료도 해보고 뇌CT도 찍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애가 괜찮아지질 않으니까 이분이 종교적인 부분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은 되게 신실한 기독교 신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정말 많은 행동을 해봤는데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애가 표현하는 자신을 깨운다는 남자가 죽은 내 남동생이랑 너무나도 닮은 식으로 묘사를 한다. 예. 라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게 됐대요. 기독교에서 그런 상담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똑같이 우리 기도해봅시다. 기도라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면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며칠 정도의 기도 타임을 갖고 나서 애가 나아졌나 봤더니만 나아질 리가 없죠. 부모님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동생이 안장되어 있는 화장터를 찾아갔대요. 화장터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냐? 내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길래 내 자식한테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냐?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한 거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 잠을 자는데 꿈에 동생이 나오더래. 동생이 나와갖고 부모님 입장에서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꿈속에서 동생한테 엄청나게 뭐라 그랬대요. 예. 막 있는 욕 없는 욕 하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러는데 동생이 그냥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얘기를 듣고 꿈속에서 열심히 이제 계속해서 아니 뭘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든 간에 애가 잠을 못 자갖고 애가 지금 너덜너덜해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 동생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한다는 말이 똑바로 쳐다보고 똑바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 다음에 꿈에서 깨게 됐대요. 예. 정말 고민을 많이 했대요. 도대체 뭘 보고 뭘 생각을 하라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감독님한테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이 감독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든 무속적이나 그런 쪽으로 정보가 많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시고 술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듣다 보니까 남동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꿈속에서 나와갖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애가 혹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막 헛것을 본다거나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남들이 봐도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정말 앞뒤 없이 뭔가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감독님은 자기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오겠다. 물어보고 나서 나랑 한번 또 만나자. 라고 딱 얘기를 하고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화로 와가지고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어봤는데 어렸을 때 확실히 그런 일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꼬마애가 그 애가 귀신을 보거나 그런 게 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인맥을 펼칠 수 있는 곳은 다 무당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신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그래갖고 일단은 내가 한번 알아보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저희 사무실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봤죠. 혹시 기독교 쪽에 목사님들 중에서 퇴마하시는 목사님 아시는 분 있냐? 내 정보에서는 없다 이러니까 감독님 이제 생각을 골똘히 하시더니만 몇 명 있다고. 일단 한번 소개는 시켜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야 감사하죠라고 한 다음에 한 목사님을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갖고 직접 만나 뵌 다음에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상황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더니만 그 가정은 내가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번호를 받아갖고 감독님한테 넘겨드렸죠. 이런 목사님 계시니까 한번 처리를 해놓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설명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잊고 있었어요. 그렇게 잊고 며칠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목소리 톤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감독님 뭐 해결됐나 보네요. 기분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이러니까 감독님이 야 너 덕분이라고 와가지고 내가 진짜 거하게 쏠 테니까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 소개해 주신 거 우리 사무실 감독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오라고. 그래갖고 저랑 감독님이랑 그 감독님이랑 이제 세 명이서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정말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술을 한잔 하게 됐어요. 예. 술을 이렇게 한잔 하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감독님한테. 그 어떻게 됐길래 해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냐. 상황 설명 좀 해줘라.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연락을 하고 나서 친척 그분한테 소개를 시켜줬대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거부감 없이 되게 진지하게 상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상담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일단 한번 애를 만나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애를 같이 목사님이랑 만나러 갔대요. 만나러 갔는데 누가 봐도 애가 너덜너덜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잠을 못 자니까. 그 애를 목사님이 지그시 바라보시다가 애한테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으셔서 애 어깨를 딱 감싸더니만 많이 힘들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애도 어쨌든 힘들다 보니까 애 힘들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부터 아저씨가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저녁 시간대까지 집에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대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돼서 애가 잘 시간이 되니까 어머니는 이제 약을 먹여갖고 어떻게든 간에 재워보려고 애를 이제 눕힌 거예요. 눕히고 나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부모님 두 분은 지금부터 애 옆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 계시라고. 일단 앉아 계시고 제가 이제 하는 거 그냥 보시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애가 누워서 이제 뒤척뒤척 거리는 거를 엄마 아빠랑 이제 쳐다보고 있었대요, 목사님이랑. 예. 그렇게 이제 애가 뒤척뒤척 거리는데 갑자기 애가 막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딱 일어나더래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애를 조용히 머리를 딱 흐다듬어 주면서 잠깐 다시 누워 하면서 이렇게 딱 눕히더래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옆을 딱 보면서 한다는 말이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 뭘 고생을 했다라는 거지. 그것도 허공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을 이어가시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애 지키시려고 열심히 고생하셨다고 이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오늘은 저기 쉬실 곳 가셔갖고 쉬고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가더래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이거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기도를 하고 있고 목사님이 또 가만히 서가지고 애를 그냥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3, 4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꼬마애가 막 뒤척뒤척 거리는 게 좀 심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막 시작하시면서 걔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니까 한 3, 4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꼬마애가 되게 새근새근 잠이 들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걸 보고 부모님은 와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자는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목사님한테 다가갔대요. 목사님한테 다가가니까 목사님이 자기들을 딱 보더니만 앉아서 다시 기도하시라고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목사님도 기도를 이어나가시고 부모님도 이제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시고 그렇게 한 2, 30분의 시간이 흘렀대요. 예. 그렇게 2,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목사님이 천천히 이제 일어나셔갖고 부모님한테 오늘은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불안하더래요. 오늘은 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네. 그래갖고 부모님 물어봤대요. 오늘은 이라니 무슨 말이냐? 왜 오늘은 이라고 얘기를 했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이제 막 쏘아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좋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귀신한테 씌이기 되게 좋은 체질인 것 같다. 주변에 정말 많은 악령들이 있었는데 그 악령을 지금까지 한 남성분이 지켜주고 계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애는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이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니만 처음 보는 저한테 맡기기 정말 힘드시겠지만 제가 일주일 정도만 데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확실히 어린애를 맡기기도 되게 그렇지만 애가 잠든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뭐 설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까지 애를 잠재우신 분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그 목사님한테 애를 맡기게 됐대요.
이제 애를 맡기고 나서 일주일 동안 부모님들이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전긍긍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이 딱 흐르고 나서 애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애를 딱 데리고 왔는데 애가 혈색이 돌아오고 너무 네. 팔팔해져서 자기한테 뛰어오더래요. 엄마 아빠 하면서. 부모님이 그걸 보고 이제 왈칵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애 안고 막 울면서 이제 괜찮냐 막 그러고 나서 두 분이서 목사님을 딱 봤는데, 목사님이 막 다크서클이 잔뜩 내려와가지고 며칠 진짜 잠 못 잔 사람처럼 막 혈색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이랑 마주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모습이 좋지 않으시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일단 앉아서 얘기합시다 이러고 나서 식탁에 앉아갖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첫날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 두 분을 더 모셔갖고 목사님 세 분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게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헛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뭔가 일렁일렁 거리는 것처럼 뭐가 보이다가 그 존재들이 점점 사람 형체로 이렇게 변하더래요.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니더래요. 그렇게 수많은 존재들이 목사님 세 분이 아이를 중앙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을 빙글 둘를 정도로 정말 많은 존재들이 있더래요. 네. 일단은 기도를 계속 진행을 했대요. 어쨌든 간에. 기도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데도 그 존재가 사라지질 않더래요. 그래갖고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이건 되게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되게 익숙한 형체가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더래요. 천천히. 누구지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딱 봤더니만 아이 옆을 처음에 지키고 있던 그 남자분이더래요. 다른 두 분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본인만 이제 기도를 멈춘 상태에서 물어봤대요. 네. 어떻게 오신 거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가 잠들면 먹힐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존재가 그래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 테니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기도를 대상을 바꾸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존재를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막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빙글을 둘러싸고 있던 시꺼먼 존재들한테 터벅터벅 걸어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되게 깊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 존재가 시꺼먼 그 그림자들 앞으로 딱 가는 순간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그 시꺼먼 검은 그림자들이 남동생 그분한테 미친 듯이 달려들더래요. 예. 미친 듯이 막 달려드는데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물어뜯고 찢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목사님 세 분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갔고 세 분이 벌떡 일어나셔갖고 메고 있는 묵주나 십자가 그런 거를 막 내보내면서 물러나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검은 존재들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검은 존재가 사라지고 남은 곳을 딱 봤는데 정말 이게 귀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남동생분이 쓰러져 있었대요. 와. 그걸 보고 그 존재를 놓고 이제 세 명이서 정말 미친 듯이 기도를 했대요. 예. 미친 듯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 기도하는 과정에 갑자기 그 눈꺼풀 위로 환한 빛이 이렇게 쫙 비치다가 그 빛에 놀라갖고 눈을 뜨니까 그 남동생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꼬마애를 다시 딱 봤더니만 꼬마애가 새근새근 자고 있더래요. 계속 이렇게 새근새근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세 분이서 로테이션으로 아이를 지키면서 첫날 밤을 이렇게 보냈대요.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 날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성경 공부 막 이런 거 시켜주면서 어쨌든 생각을 하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아이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대요. 왜냐하면 기도가 통했으니까. 예. 그래갖고 아이한테 이제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밌게 기독교에 관련돼서 막 설명해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녁이 돼가지고 또 아이가 잠들 시간이 되니까 이 목사님 세 분이서 이제 긴장을 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아이가 잠들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놓고 세 분이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시꺼먼 존재가 터벅터벅 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근데 그 수가 어제에 비해서 턱없이 적더래요. 그래갖고 덜하다. 이거는 우리끼리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갖고 열심히 기도를 계속 진행을 했대요. 열심히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꺼멓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듬성듬성한 그 그림자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싹 가더래요. 한쪽으로 싹 가더니만 먼지가 흩어지듯이 쫙 사라지면서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크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의 한 존재가 그 먼지를 헤치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더래요. 이거는 만만한 놈은 아니다. 예. 이러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데 그 시꺼먼 존재가 터벅터벅 이제 자기들 중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려고 하다가 멈칫하더래요. 그걸 보고 기도가 통한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 존재가 허리를 이렇게 딱 굽혀갖고 한 목사님 귀 쪽까지 허리를 딱 굽혀서 얼굴을 내밀더니만 바라케바 이러고 나서 사라지더래요. 예. 두 번째 날이 그렇게 끝나고 아이가 며칠 좀 푹 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애가 좀 팔팔해진 거예요. 이제 애가 팔팔해졌으니까 뛰어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차에 애가 자기 화장실 가겠다고 화장실 어디냐 물어보길래 안내를 해줬대요. 화장실 안내를 해주고 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애가 갑자기 오지마 하면서 비명을 지르더래요. 깜짝 놀라갖고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목사님이 문을 팍 열어 제낀 거예요. 열어 제끼니까 아이가 이제 볼일을 보다 말고 화장실 구석에서 막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이제 구석에 뭔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던 거예요. 예. 애를 꼭 끌어안고 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애가 좀 짐정이 돼가지고 잠잠해지니까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말을 하냐 얘기를 하니까 화장실에 딱 가가지고 볼일을 다 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입꼬리를 뒤에서 손가락으로 딱 잡더니만 쫙 하고 끌어올리더래요. 예. 깜짝 놀라갖고 으악 하면서 이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진짜 시꺼먼 무언가가 자기 손가락을 자기 입 쪽으로 싹 갖다 대더니만 씩 하고 웃더래요. 예. 애가 그걸 보고 오지마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지른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막 구석으로 가가지고 눈 감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목사님이 오셨다. 이런 말을 딱 하니까 목사님이 감이 오신 거예요. 그 존재인가 보다. 어제 왔던 그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애 옆을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고 화장실 간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저녁 때까지 시간을 보냈대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애가 잠든 걸 보고 목사님 3명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대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해서 쫓아낼 수는 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러지 않았냐. 언제까지 얘를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우리가 얘를 평생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엄청난 고민을 막 속으로 했대요.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느낌이 갑자기 싸해지는 거더래요. 3분 전부 다 느꼈대요. 3분 전부 다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다닥 아이 옆으로 다가가가지고 아이를 중심으로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근데 뭐가 나타나진 않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날은. 그렇게 기도를 밤새도록 딱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애는 이제
정말 못 자던 잠 자가지고 진짜 체력 완전 회복해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3일을 제대로 못 주무신 목사님 세 분이 그 애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해롱해롱해져가지고 막 애 쫓아다니면서 아 좀 가만히 있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쫓아다니고 있는데 꼬마애가 문득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는 안 와? 이러더래요. 예. 자기한테. 뭐 얘기하는 거니 꼬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저녁에 찾아오는 그 아저씨 이제는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아이가 얘기하는 게 그 시꺼먼 존재가 아니라 남동생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도 쉰다고 잠깐 안 오는 거라고. 좀 있으면 아마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아이가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난 그 아저씨가 되게 좋아 이러면서 가더래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다른 두 분을 불렀대요. 불러갖고 그 삼촌분이 지켜준 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삼촌분한테 힘을 실어주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죄송할지도 모르는데 지켜달라고 부탁하자. 그게 맞는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밤에 이제 아이가 잠이 들었을 때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열심히 찾았대요. 예. 한 번만 다시 와달라고. 한 번만 다시 와달라고.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저 멀리서 저벅저벅 걸어오더래요. 걸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다. 아시지 않냐. 아이를 지켜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삼촌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때부터 3일 정도를 그 삼촌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기도를 했대요.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아이가 이제 잠을 드는데 멀리서 세 분이서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삼촌분이 이렇게 아이 옆에 양반다리라고 털썩하고 앉더래요. 그걸 보고 일단 목사님들이 안심을 하고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를 딱 드리고 있는데 또 느낌이 이제 싸해지면서 저 멀리서 이제 시꺼먼 게 이게 터벅터벅 더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오늘이 아이를 맡기로 한 마지막 날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삼촌분한테 진짜 힘을 많이 실어드렸다.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다가가지 않고 그냥 속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검은 존재가 이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만 흠칫 놀라더래요. 그리고 그 존재를 보고 삼촌이 일어나가지고 그 존재한테 걸어가더래요. 네. 한 발짝, 두 발짝 딱 걸어가서 그 존재 한 1m 정도로 가까이 가니까 검은 존재가 먼지가 듯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삼촌분이 다시 아이 옆으로 와가지고 털썩 앉아갖고 아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더래요. 예. 그걸 보고 안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분이 주무셨대요. 다음 날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애 엄마는 자기 남동생이 그렇게까지 해줬다는 거에 감동을 받고 미친 듯이 울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옆에서 아빠가 토닥이고 목사님도 일단 가만히 기다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가끔씩 동생분한테 고맙다고 기도 한 번씩 드리라고. 아마 애가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계속 계실 것 같다고. 예.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며칠 동안 아이가 잠을 진짜 잘 잤대요. 진짜 잠을 잘 자니까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제가 아는 그 감독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예. 감독님도 궁금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막 물어갖고 모든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와 다행이다라고 한 다음에 저를 부른 거예요. 예. 불러갖고 저랑 저희 사무실 감독님이랑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와 진짜 핏줄은 진짜 무시 못한다. 어떻게 죽어갖고도 그렇게 해주냐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헤어지게 됐죠. 야, 거진 진짜 다 찢겨가면서 뭔가 만신창이가 돼가면서
좀 소호령 개념으로 계셨네요. 네, 그쵸.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못된 영 중에선 조상령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이런 경우는 또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못된 영 중에 조상령이 많다라는 거를 네.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왜 조상령들이 자기 자손들이고 자기 핏줄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고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얼핏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무속적인 부분인데 진짜 옛날에는 자기 조상들을 진짜 극진히 모셨잖아요. 그게 예의였고 정통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어느 정도 풍파되면서 자기들을 안 챙기니까 삐진 게 아닐까. 근데 진짜 귀신들이 단순하다고 봤을 때는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끼리 이제 점점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예. 쑥좁은 조상이 삐진 거다. 그래서 괴롭히는 거다. 그 삐진 조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못했는데 뭔가 그냥 질투. 왜 쟤는 그럴 저렇게 수도 해? 막 이런 것도 있긴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번 이야기는 좀 가슴 찡한 그런 이야기이긴 했네요. 네, 그쵸. 야. 아스라님 이야기 중에서 가슴 찡한 이야기가 가끔씩은 있었지만 오늘은 또 찡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스라님도 항상 건강하고 알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항상 듣는 거지만 아스라님 말씀을 참 잘하셔.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정말 또 특화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진짜로. 근데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삼촌분이 뭔가 귀신인가? 뭔가 조상령인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가 결국에는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걸로 또 마무리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슴 찡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기린쿤님께서 저번에 또 엄청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었고 오늘도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기린쿤님. 반갑습니다. 돌리님. 아이고 피곤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워낙 부드러우셔가지고 네. 녹아버리네요 벌써. 예. 아닙니다. 자, 오늘 기린쿤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주제는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24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태어나셨을 때부터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네. 네, 그쵸.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사셨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어릴 때가 안 나오면 또 섭섭하죠. 바로 네, 출발을 그쵸.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네. 기린쿤입니다. 기린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24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제가 첫 번째 시참 때 되게 놀랐던 게 돌비님께서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너무 저에 대해서 맞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놀랐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예민한 타입의 사람인데 뭐 살짝만 건드려도 아이씨 하고 짜증을 내는 그런 성격의 예민함이라기보다는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감각이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영적인 감각이 좀 예민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형제는 제 위로 4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저랑 누나 2명 다 어렸을 때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집에 살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자라왔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폴터가이스트 현상, 그리고 2번째가 가위 눌림, 그리고 3번째는 집에서 봤었던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그 집에서 겪었던 많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집에서 살 때 진짜 많은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겪었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학창 시절에 저녁에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고 누나도 밖에서 좀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서 항상 이제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혼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제 대각선 오른쪽으로는 안방문이 바로 보였었어요. 정말 거의 항상 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갑자기 안방문이 슥 하고 열려요. 닫혀있던 게. 근데 이게 바람에 의해서 열리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누가 물리적인 힘으로 천천히 문을 여는 느낌이랄까? 뭔가 저를 안으로 불러들이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이리 들어와 하는 말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문이 열리는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동시에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안방문이 슥 하고 열리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다가 그 상태로 항상 굳어버려요, 제가. 그러다가 한 1분? 2분 정도를 가만히 굳어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안방문 바로 옆에 있는 스위치를 막 뛰어가서 탁 누르고 불을 켜버렸어요. 당연히 안방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안방문이랑 바로 마주보는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방은 저희 가족들이 옷방으로 쓰는 방이었어요. 옷이랑 이불들을 보관하는 옷장 방이었는데 방 4면 중에 3개면은 모두 다 장롱이었고 한 면은 큰 거울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 볼 수 있게끔. 근데 제가 안방 불을 켜고 안방에 들어가서 막 당당하게 둘러보는 척을 하면서 왜 아무것도 없네 하고 안방을 다시 나오려고 하면 그 옷장 방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그 방문이 또 슥 하고 열려요. 근데 옷장 방은 안방도 물론이지만 바람에 의해서 절대 열릴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문도 꽉 닫혀 있는 상태고 옷장 방은 창문까지 장롱으로 다 가려져 있어서 내부에서는 바람이 절대 발생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옷방도 스위치를 빠르게 탁 눌러서 불을 켜고 옷장 방을 막 장롱까지 열어가면서 확인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근데 큰 거울이랑 하얀색 겨울 옷들을 보관하는 큰 장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2개가 마주보게끔 배치가 돼 있었고 제가 불을 켜고 그 거울을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막 숨죽여서 가만히 이제 거울을 정면으로 두고 눈동자만 굴려서 감각에 집중을 해서 보고 있다 보면 제가 거울을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그 하얀색 장롱이 제 등 뒤에 있겠죠? 갑자기 등 뒤가 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면 거울을 보면 그 흰색 장롱 문이 슥 하고 또 열려요. 그럼 이제 불을 다 켜놓은 상태로 제가 그냥 뛰어서 거실 소파까지 달려가서 앉아서 벌벌 떨면서 가족들이 올 때까지 옷장 방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그걸 집에 혼자 있을 때면은 학창시절 내내 거의 매일같이 겪었어요. 혼자 있었을 때면. 그래서 이런 폴터가이스트 현상도 있었고 그리고 뭐 방에서 누워있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거실에서 TV가 타닥 하고 켜지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집이 거실에 벽걸이 TV가 있었는데 TV 전원 버튼을 누르면 타닥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TV 화면이 켜져요. 근데 어떤 채널을 두고 껐어도 그렇게 TV가 켜지면 대부분의 TV는 마지막으로 틀어놨던 채널이 다시 나오잖아요. TV를 켰을 때. 근데 항상 어린이 만화 채널이 틀어졌어요. TV가 켜지면. TV로 마지막에 뉴스 채널을 보다가 껐어도 다시 키면 뭐 그런 설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현상으로 켜지기만 하면 만화 채널이 나왔었어요. 항상. 그래서 뭐 어린 꼬마 귀신이 계속 트는 건가 하면서 되게 무서워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그냥 아예 끄지를 않고 계속 켜놓기도 했었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면은.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살 때 이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많이 힘들고 좀 무섭기도 했었어서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 방 벽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걸어놨었고 안방에도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저희 누나 방에는 나무는 아니었는데 쇠로 된 스탠드형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겪었었던 건데 이게 걸어놨던 나무 십자가들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게끔 고정을 해서 걸어 놓았는데도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오.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제 등 바로 뒤 벽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툭 하고 침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못을 박아서 걸어놓은 십자가라 못에다가 잘 거치를 해서 걸어놔도 몇 분 있다가 또 툭 떨어지고
근데 이게 누나 방에 있었던 그 스탠드형 십자가도 항상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지고 절대 쓰러질 수가 없는 거치형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안방에서도 그런 일이 정말 많았었고, 근데 예전에는 침대에 누웠을 때 제가 머리 쪽 벽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게 자면서도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제 얼굴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얼굴에 상처가 나는 일이 너무 많았었어서 달아놓는 위치를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은 컴퓨터에 앉아 있었을 때 기준으로 제 바로 등 뒤에 벽에다가 위치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져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달아놓지 않고 침대 선반에다가 그냥 계속 세워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딱 상황에서 떨어져 버리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너무 무섭죠, 진짜. 그렇지. 이게 뭐 네. 헐렁거렸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폴터가이스트 현상 중에는 마지막으로 가족이 다 같이 있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예. 그때 당시 저희 집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신발장 앞에 좌우로 제 방이랑 누나 방이 있었는데 밤에 방문을 열어놓고 자면은 현관 센서등이 들어오면 누나랑 저는 그 불빛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주는 아니었는데 가끔씩 정말 조용한 밤에 센서등이 혼자 탁 켜져요. 신발장 센서등이. 근데 항상 그 센서등이 켜지면 제 방문이랑 누나 방문 그리고 안방문이 동시에 슥 하고 열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랑 누나랑 그리고 어머니 셋이서 동시에 뭐지 하고 방 밖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셋이 만나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세 명이 동시에 잠에서 깼는데 센서등이 갑자기 켜지고 동시에 방문이 슥 하고 열리니까 놀라서 세 명이 동시에 방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고 세 명이 동시에 거실에서 만나니까 항상 했던 얘기가 누구 들어오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항상 주고받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방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되게 무뚝뚝하신 성격이시라 신경을 아예 안 쓰셨었는데 어머니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센서등이 항상 켜지는 날에는 어머니랑 저랑 누나랑 항상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이런 거 실제로 겪으면 진짜 소름 끼치겠다. 진짜 무섭죠. 오. 정말. 진짜 네. 왜냐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무언가가.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 아세요, 네. 김국수님? 물건을 어떤 거요?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귀신은 네. 물리력을 행사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면 파워도 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예. 직접적으로 엄청 크게 뭐 해코지를 가한다거나 그랬던 일은 전혀 없었어요. 천만다행이다. 네, 그쵸. 진짜 다행이죠. 그러면 그 집에서 가위 눌림까지 다 겪으신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가위눌림 그렇죠.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랑 누나는 이 집에 살았을 때 가위 눌리는 게 일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안 눌리면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가위가 많이 눌렸었는데 가위가 눌리면 이제 앞에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겪었을 때처럼 현관 센서 등이 탁 켜지고 제 방문이 슥 열리는데 어떤 검은 형체들이 우르르 제 방이 꽉 찰 때까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막 그렇게 들어오다가 제 방에 완전 꽉 차게 들어왔을 때 다 같이 동시에 저를 딱 쳐다보면은 저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 이 집에서 가위가 눌렸을 때 경험을 했었던 가위 눌림 예. 현상이었고 항상 가위에 눌리면 시작이 센서 등이 켜지고 제 방문이 열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가위에 눌렸는데 눈을 떴을 때 이미 센서 등도 켜져 있었고 방문도 이미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까맣게 불에 탄 것 같은 검은 손들이 제 얼굴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제 얼굴을 막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서로 내가 가져가겠다는 듯이. 이랬던 가위 눌림 현상도 겪었었고 예.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 가위에 눌리고 센서 등이 켜지고 방문이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요, 제 방에.
근데 제가 정면으로만 시선이 고정이 돼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곁눈질로만 그 여자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명치 쪽까지만 보였었어요. 머리가 길게 내려와 있는 걸 보니까 여자는 확실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가만히 서서 저를 보다가 책장에 있는 책을 한 권씩 꺼내가지고 계속 책을 꺼내고 딱 뒤돌아보면서 이거 읽어줄까? 이거 읽어줄까? 이거 읽어줄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책 한 권 꺼내고 뒤돌아봐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거 읽어줄까? 이거 읽어줄까? 하고 다시 그 책을 넣고 다른 책을 골라 꺼내서 저를 돌아보면서 또 이거 읽어줄까? 하는데 그 책을 고르는 손을 봤어요, 제가. 근데 손이 진짜 엄청 길고 손톱도 엄청 길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을 엄청 빠르게 피아노를 치듯이 책들을 막 골라가면서 책을 꺼내가지고 뒤돌아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거 읽어줄까? 이거 읽어줄까?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근데 너무 공포에 떨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기절을 했었어요. 예? 그러고 잠에서 깼는데 누나가 갑자기 자기 방 불을 켜고 방 문을 빵 차고 나오더니 제 방으로 뛰어와서 불을 켜고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맞으면서 아, 왜 그러냐고 진정 좀 해라. 왜 그래? 왜? 하면서 누나를 겨우 진정을 시키고 왜 그러냐? 왜 그래? 이러고 물어보니까 왜 자기가 부르는데 안 오냐고. 나 감이 눌렸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계속 소리 질러서 불렀는데 왜 자기 안 깨웠냐고 막 울고 화를 내면서 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누나가. 와. 아, 자고 있으니까 당연히 몰랐겠지. 그리고 나도 방금 가위 눌려서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누나는 무슨 가위에 눌렸냐 하고 물어봤는데 누나는 침대가 베란다 유리문이랑 나란히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누나의 오른쪽 전체 면이 다 유리였죠. 근데 완전 산발에 손가락이랑 손톱이 엄청 긴 여자가 창문을 타고 베란다로 넘어 들어오더래요, 갑자기. 근데 베란다로 나가는 그 유리문, 그러니까 누나 방이랑 베란다랑 연결이 되는 그 유리문을 양손으로 미친 듯이 막 두드리면서 누나를 막 째려보고 있더래요. 문 열라고. 누나가 눈을 감고 있다가 너무 무섭다 하면서 눈을 안 쳐다봐야지 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그 베란다 문을 안 잠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우리 베란다 문 잠금 장치 아실까요? 왜 창문이나 베란다 문 잠금 장치 보면 흔히 이렇게 돌려서 걸어 잠그는 장치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본인이 안 잠궜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일 났다 하고 눈을 다시 떠서 그 잠금 장치를 쳐다봤는데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아, 제발 저 문을 안 열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막 양손으로 창문을 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조용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눈동자를 옆으로 돌려서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그 긴 손가락으로 베란다 문 잠금 장치를 가리키면서 미친 듯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막 깔깔깔대면서 웃다가 갑자기 베란다 문을 싹 열어버리고는 누나 방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누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 방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가더래요. 달려가서는 계속 저한테 뭐를 물어보는 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누나 방으로 다시 전력 질주로 뛰어오는 걸 보고 누나가 그대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절을 했다가 일어나자마자 제 방으로 달려와서 저를 막 때리고 깨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누나 방으로 막 달려갔죠, 제가. 가보니까 정말 실제로 베란다 밖 창문도 열려 있고 누나 방이랑 베란다로 연결이 되는 그 유리문까지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정말 뭐 사람이 들어왔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집 안에 있는 방불을 다 켜고 부모님까지 깨워가지고 다 찾았어요, 집안을.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4층에 살았었어요. 4층이 그렇게 높은 층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꽤 높은 층이기도 하고 뭔가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구조의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누나가 몇 달 동안 방에서 혼자 못 자겠다고 저랑 잠을 같이 자거나 그 이후에는 항상 잘 때 베란다랑 연결되는 유리문을 무조건 잠그고 그걸 엄청 강박처럼 항상 잠그고 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위치곤 너무 무서운데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정말 예. 누나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가위에 눌려서 기절했다가 깬 상태였는데 누나가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가위에 눌렸던 거죠. 같은 상황의 가위를. 진짜 많이 좀 소름이 돋았었죠, 진짜. 이야. 그리고 또 있었나요? 네, 마지막 가위 눌림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좀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좀 신기했었던 일인데, 제가 그 집에 살면서 가위 눌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되게 좀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가위에 눌렸는데 센서 등이 켜져 있고 제 방문이 또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방 전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란 벌레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으로 막 기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벌레를 진짜 무서워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 벌레들만 보는데도 기절을 해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센서등 불이 다시 탁 켜지더니 벌레들이 방 구석으로 일제히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그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저는 가위 눌린 상태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센서등이 계속 켜져 있고 방 문 앞에 뭐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뭔가 더 불안한 마음에 눈동자를 살짝 굴려서 그 방문 쪽을 바라봤어요, 제가. 예. 근데 어떤 꼬마애가 방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서 있는데 뭐 생김새가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까만 형체로 보였어요. 까만 꼬마 아이 형체가. 근데 제가 그 꼬마 아이를 보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데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제가 그 꼬마 아이를 계속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예. 형 하면서 제가 계속 형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한 게 저는 형제가 제 위로 누나 한 명밖에 없는데 그 꼬마 아이를 그때 당시 가위에 눌렸을 때 제가 친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하는 감정이 들면서 형이라고 계속 부르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보통 상황 같으면은 가위에 눌렸는데 센서등 켜져 있는 상태로 방문 앞에 어떤 꼬마 아이가 서 있으면 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꼬마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면서 되게 슬프고 오묘한 그런 감정들이 막 오갔었어요. 그러고 다시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주말이었어요, 그때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일어나자마자 물도 마실 겸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식탁에 탁 앉아가지고 엄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어머니를 부르고 처음으로 꺼냈던 얘기가 엄마 혹시 나 형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다가 그대로 굳어가지고 뒤를 돌아보시더니 너 방금 뭐라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혹시 형 있었냐고 나 태어나기 전에 형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좀 얼굴이 경직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요리하시던 걸 멈추시고 왜 물어보는데?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가위 눌렸던 이야기를 막 해드렸어요. 어제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방문 앞에 어떤 꼬마 아이가 서 있었다는데 내가 그 꼬마 아이한테 형이라고 막 계속 부르더라 이런 상황들을 막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알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어머니가 물 한 잔을 딱 마시시고 제 식탁 맞은편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누나를 낳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서 부모님이 2세 계획을 더 안 가지셨었대요. 근데 누나가 딸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아들을 낳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었대요. 아들을 가지려고. 근데 어머니가 임신을 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몸살 감기 기운이 있었어가지고 감기약을 복용을 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었는데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셨을 때 감기약을 복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임신 상태인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을 하고 그래도 몸이 낫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산부인과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던 거죠. 아, 근데 이미 감기약을 복용을 하셨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태몽을 꾸긴 꿨었는데 아들을 가지는 태몽을 꿨었다. 그게 네가 진짜 어제 밤에 봤었던 게 네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이가 태어났었으면 너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형을 만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 봤던 게 정말 그 존재가 맞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그냥 신기하다라는 기분만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야, 근데 네, 이렇게 뭐 가위 눌림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은 뭐 일반 분들도 좀 겪을 수는 있다지만 네네. 그러면 귀신을 목격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럼 맨정신에 귀신을 보신 건가요? 어렸을 때는 맨정신에 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저는 그렇게 심하게 보진 않았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 영안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한테도 막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누나한테 좀 물어볼까 하다가 누나가 그때 당시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심했었어가지고 그 집에 살았을 당시에 본인이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할까봐 누나한테 좀 아쉽긴 하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경험했었던 거랑 누나가 겪었었던 일 중에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집안에서 봤었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이 집에 살 때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안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검은 형체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뭐 방문이 살짝 열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누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제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누나 방 안을 쳐다보면 뭐가 갑자기 저를 분명히 보고 있다가 슥 하고 숨어요 뒤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좀 무서우셨었대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그런 걸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었어서 그냥 흘려 들으시면서 너가 잘못 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도 그냥 너가 잘못 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계속 그런 걸 보려고 하지 마라 이러고 마셨어요 항상. 그러니 누나랑 저는 굉장히 답답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어두운 공간을 보고 있으면 검정색 어떤 형체들이 휙휙 지나다니는 거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네. 그런 검은 형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를 봤었는데 제대로 된 귀신을 봤었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침이었어요. 주말 아침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정말 밝은 아침에 귀신을 봤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주말이니까 늦잠을 막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대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집에서 대청소를 하고 계시면서 막 누나랑 제가 늦잠을 자니까 베개랑 이불 빨래도 해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좀 정리 좀 해라 이러면서 저희를 멀리서 청소하시면서 깨우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그 아침에 자던 도중에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방 문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위에 눌렸었는데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너네 빨리 일어나서 정리하고 엄마한테 갖다 줘라 라고 막 계속 말씀을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죠. 가위에 눌린 상태니까. 계속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한테 소리 지르시면서 막 깨우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명치까지밖에 모습이 안 보였어요. 하얀색 잠옷 같은 걸 입은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도 한 갈비뼈 정도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제 방에 딱 들어와서 제 눈앞에 딱 서더니 제 베개를 쓱 하고 제가 자고 있는데 베고 있는 베개를 쓱 하고 빼더니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그렇게 베개를 빼자마자 빼고 나가자마자 가위에 풀려서 뭐야?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일어났었어요, 제가. 예. 나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투정을 부리면서 아, 왜 자고 있는데 내가 알아서 어련히 베개 정리할 텐데 왜 그 자고 있는데 베고 있는 베개를 그렇게 빼가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청소기를 돌리시면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 이거 누나가 나한테 장난친 거구나 예. 하고 누나 방으로 막 씩씩대면서 가가지고 누나 방문을 탁 열었는데 누나는 세상 떠나가라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거실로 다시 나가서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 누나 방에 가서 다시 누나를 한번 쳐다봤는데 베개를 빼갔었던 여자가 하얀색 잠옷을 입고 있다 했잖아요. 뭐야. 근데 그 옷을 엄마도 입고 있지 않고 누나도 입고 있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 5분 동안 멘붕이 와가지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이 얘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해드렸죠. 근데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너가 잘못 본 거다. 너가 잠결에 헛거를 본 거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대낮에 아침에 그렇게 밝을 때 귀신을 본 게 처음이었으니까 되게 좀 어이가 없었던, 무섭기도 하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아니 왜 베개를 빼가고 난리야?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쁘게 빼가더라고요. 베개를. 기분 나쁘네.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어떤 이제, 네. 목격을 하셨나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 폴터가이스트 현상 말씀드렸을 때 네. 안방이랑 옷장 방문이 그렇게 열렸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날도 역시나 저 혼자 집에 있었고 저녁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실에서 TV를 보면 거실 시점에서는 왼쪽 대각선 앞방향에 옷장방이랑 안방이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안방 문이든 옷장방이든 문이 아무리 조용하게 열려도 조금은 나무 문이었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TV를 보고 있는데 안방 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쳐다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닥을 쳐다보면서 살짝 주변시로 안방문이랑 옷장 방문 쪽을 슬쩍 곁눈질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잠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안방에서 옷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서. 그러더니 옷장 방문을 슥 하고 닫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집에 혼자 있는데 혹시나 내가 엄마가 집에 있는데 몰랐던 건가 하고 안방으로 뛰어가서 안방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옷장 방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서 불을 켜도 옷장 방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아이의 집 밖으로 나가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올 때까지 집 밖에서 계속 서성이면서 걸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정도면 좀 네. 누님이랑 네. 대화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됐나요? 그쵸. 저랑 누나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시니까 누나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나는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하지마 하면서 끊었던 게 누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너무 스트레스였었대요. 그래서 누나가 실제로 그 집에 살았었을 때 너무 시달려가지고 조금 우울증 증세까지 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부모님이 무심하게 반응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게 조금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희 지금 방송이고 여기는 이런 걸 조금 더 인정을 하는 그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뭐, 아이 그런 거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네. 하지만 실제로 사회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쵸. 예,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네. 여기서나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밖에 나가서 네, 귀신 봤다고 하면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누나가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되게 아팠던 날이 있었어가지고 어머니랑 병원에 갔다가 어머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갔다가 차를 타고 집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에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파트가 1층부터 6층까지 있었는데 그 계단이 되게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꼭대기층에서 현관문을 열어도 소리가 들려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근데 누가 들어도 저희 집 도어락 소리가, 그러니까 저희 집 현관문이 갑자기 텅 하고 열리면서 누가 막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저희 누나가 맨발에, 그때 당시에는 집마다 전화기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유선 전화기 하나랑 무선 전화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무선 전화기를 맨발인 상태로 들고 전력 질주로 1층까지 뛰어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근데 눈이 완전 땡그레져가지고 누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누나가 저랑 엄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누나가. 겨우 어머니가 누나를 막 진정시켜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누나가 집에서 저랑 엄마가 병원에 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혼자 있었겠죠. 혼자 있었는데 집 전화기로 벨소리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그 무선 전화기를 딱 봤는데 저희 집 전화번호로 저희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 그 번호를 보면서 누나가 이게 그냥 오류인가 싶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벨소리가 멈춰서 뭔가 좀 오류가 있었나 보다 하고 뒤돌아서자마자 갑자기 또 벨소리가 울리는 거죠. 근데 무선 전화기를 화면을 딱 보는데 저희 집 전화번호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전화번호로 저희 집에다가 전화를 누군가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지? 하면서 받기는 무서운데 일단 전화를 받았대요, 누나가. 예. 전화를 받았는데 젊은 여성의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되게 해맑은 목소리로 계속 여보세요라는 말만 하더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누나가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안방에 있는 유선 전화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예. 정말 너무 무서워서 가기는 싫었는데 확인은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기는 이제 귀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안방 문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화장을 하시던 화장대 바로 위에 유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안방 문을 열었는데 누나한테는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머니 잠옷을 입고 있는 어떤 여자 귀신이 그 유선 전화기를 귀에다가 대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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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여보세요라는 말만 반복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 있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여보세요 하는데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여보세요 하면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그대로 맨발에 그 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태로 문을 열어버리고 1층까지 뛰어 내려온 거였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저랑 저희 누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겠다. 이 정도면. 네. 근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당찼어가지고 그런 일을 겪을 때는 너무 무섭긴 했는데 마음속에 막 담아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는 마음이 되게 여린 성격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네. 간단하게 얘기만 했을 때는 네.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하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실상. 그쵸.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실제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도 쉽게 이사를 갈 수 없는 건, 이사라는 건 너무 힘든 결정이에요. 집을 옮긴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네. 그럴 상황이 아니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이렇게 겪었고 뭐 보아왔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건 아니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서 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아마 들으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참 다행이었던 게 그런 존재들한테 저희 가족이 뭐 큰 해코지를 당한 적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영적인 존재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심하게 반응을 하시긴 했지만
저랑 누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그렇죠. 그런 집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자라왔었는데 정말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자라왔습니다. 아, 어머니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참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어머니가 이제 전 집을 매매로 파실 때 저희 집을 사신 분이랑 연락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간히. 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전화를 해서 엄마 혹시 그 우리 집 이사한 집에 들어오신 분들 뭐 잘 지내신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겠지? 갑자기 왜? 이러면서 물어보길래 제가 사실은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좀 겪어왔었다 사실. 말은 안 그래서 했지만.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지만 좀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어서 뭐 가족들이 무서워할까봐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조금 무심했던 게 조금은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대부분 이런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의 스토리에서는 사실은 하면서 부모님이 막 그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뭐 사연이라든지. 네네. 근데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 집에 사실 때 전혀 그런 일을 경험을 하신 적이 없대요. 저랑 저희 누나만 경험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더 이해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쵸. 같이 겪으면 모를까. 그러게요. 네. 야, 일단은 정말 힘든 삶이야.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 한 시간 이내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이게 네.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고 이제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 저 정도로도 힘들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야, 귀신의 집이다 진짜. 그럼 그 이사를 오신 분들은 아무 일이 없나 보네요? 뭐 딱히 특별히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뭐 저희 집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혹시 뭐 사실 때 무슨 일 없으셨어요? 이런 연락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근데 참 그런 일들을 겪어서 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시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뭐 터가 안 좋은 곳에 가면은 그런 기운을 느낀다거나 이랬던 게 이 집에서 살면서 뭔가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기운을 느끼는 어떤 능력을. 맞아요. 네.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이거 테스팅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그냥 어머니 지금 밖에 계시잖아요.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거나 그러는데 엄마 나 지금 귀신 봤어.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대부분은 무슨 자다가 그냥 무슨 봉창 두드리냐, 빨리 들어가자. 이런 맞아요. 반응이 더 많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팅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네. 오늘 기린쿠님께서 누님분의 이야기도 같이 겪어왔으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누님분도 좋은 것만 보시고 기린쿠님도 좋은 것만 보시고 그랬으면 네. 좋겠네요. 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여보세요 귀신은 너무 소름 끼쳤는데 아스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일부러 거기서 얘기는 안 한 거는 그 네. 소름 끼치는 거를 웃기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워 그게. 야,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솔비는 항상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또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솔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확실히 이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는 중요성을 알았어. 목소리가 좋으면요 집중이 깨지지 않고 확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기린쿠님이 여러 가지 뭐 폴더가이스트 현상, 가위 눌림 현상, 귀신 목격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여보세요 이 귀신이 그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누님분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분이라면 또 이제 뭐 어머님이 이상하다는 둥 저렇다는 둥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똑같은 경험이네 이분도 이렇게 경험하셨네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천님께서 우리 강천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한테 두 가지의 그림을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네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천 고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들모 하셔야 되는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예, 물론이죠. 다 준비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천님께서 또 이제 한 주 건너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제가 그림 두 장을 받았는데 그림 두 장이 너무 좀 소름 끼치거든요. 아, 네. 일단은 한 가지의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나뉠까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회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이야기의 그 키워드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이상한 소리? 네, 소리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원래 그 무당이 될 팔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모시는 신이 없어가지고 무당은 하지 않았답니다. 이분이 얼마나 영통하냐면 저도 소개를 받고 이분에게 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제 사진을 보내드리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 뭐 날짜는 뭐 언젠지 그런 것들 다 가르쳐드리고 해서 점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분이 저를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사진이랑 날짜 몇 시에 태어났는지 뭐 그런 것만 알고도 저에 대한 웬만한 걸 거의 다 맞추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TV에 좀 자주 나온 엄청 유명한 남자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이분에게 자기 신하들이 되라고 권유를 할 정도로 신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나이는 좀 젊으세요.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가명으로 도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이야기를 돌비님 방송에서 해도 된다고 이분에게 동의는 받았지만 네. 세부적인 건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점은 네. 기종님들에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은 2010년도 후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도현 씨가 어떤 모 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 공장에 있는 어떤 지방에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한 다음에 인성검사랑 신체 검사를 보는 날이 됐대요. 근데 그날은 유독 정말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도현 씨가 늦잠을 잘 안 잔대요. 항상 도현 씨는 아침 7시만 되면 몸이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날은 늦잠까지 잘 정도로 컨디션이 좀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시험은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마치고 곧바로 회사에 도착해서 인성검사를 받으려고 컴퓨터실 같은 곳으로 들어갔대요. 거기서 인적사항 그런 걸 적고 테스트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대요. 예. 이게 절대 컴퓨터나 기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치 그 고기 구울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도현 씨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하고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일단 이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니까 신경 끄고 거기에만 몰두를 했답니다. 이후에 테스트가 끝난 다음 관계자분이랑 같이 회사를 둘러보면서 설명을 들었대요. 그날은 유독 기분은 안 좋고 꿀꿀했지만 일은 잘 풀렸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날부터 야근을 하게 됐대요. 근데 첫날이다 보니까 너무 빡세게 굴리진 않고 7시 30분인가 그쯤 퇴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현 씨가 퇴근 준비를 하려고 공장에 있는 탈의실 쪽으로 갔대요. 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복도를 타박타박 걷고 있는데 저 복도 끝에서 뭔가가 보였다고 합니다. 저렇게 뒤를 돌아서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대요. 고개는 숙이고 있고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걸 봐서
여기서 일하는 직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현 씨도 그냥 여기서 일하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제 탈의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예. 그 뒤로 돌아서 있는 남자랑 점점 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서서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뭔가 느낌이 정말 쎄해요. 본능적으로 꺼림직해지니까 도현 씨도 탈의실 문 앞에서 살짝 멈추고 그 복도 끝에 있는 남자를 훑어봤다고 합니다. 예. 그림에 좀 보시는 대로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뒷모습만 봐도 좀 뭔가 느낌이 쎄하거든요. 예. 그리고 정확히 왼쪽 팔부터 어깨까지 그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도현 씨가 신기가 있어서 귀신은 예전부터 자주 봤는데 이 경우는 뭔가 많이 달랐대요. 이건 도현 씨의 주장인데 자기가 여태까지 본 귀신들은 일반인들이랑 별 차이가 없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사람들이랑 비슷하대요. 예. 근데 진짜 이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느낌으로 다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척 보면 귀신이구나. 그런 걸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답니다. 처음으로 저렇게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적나라하다? 그런 느낌의 귀신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 좀 무서웠대요. 예.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호흡이 막 가파졌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조용히 탈의실 문을 열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탈의실에 들어왔는데도 그 공포가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컨디션이 별로였는데 혹시나 내가 헛것을 보기라도 한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해서 탈의실 문 틈만 살짝 열고 다시 복도 끝을 확인했는데 없었답니다. 그래서 잘못 본 걸로 결론 짓고 자기 락커로 갔대요. 예. 이 탈의실이 D자 형태거든요. 도현 씨 락커는 제일 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의실 끝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남자가 서 있었답니다. 뒷모습인 상태로. 그때 도현 씨가 얼어버렸대요. 예. 자기 락커 바로 앞에 그 남자가 뒷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뒤에서 문이 열려요. 공장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반사적으로 도현 씨가 뒤를 돌아서 공장장님을 봤대요. 도현 씨가 아직도 퇴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공장장님이 너 집에 안 가고 뭐 하고 있냐? 어서 가. 그러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도현 씨가 이번에는 자기 락커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예. 그 남자가 없어요. 사라졌답니다. 그때 도현 씨가 사색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옷만 빨리 갈아입고 후다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약 일주일 동안은 그 남자를 다시 보지 못했고 별일은 없었답니다. 평범하게 공장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날은 저녁 8시까지 야근을 했다고 하는데 남은 업무를 다 끝내고 공장장님이랑 노가리를 까면서 퇴근 준비를 하러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예. 근데 한참 옷을 갈아입고 있는 와중에 칙 소리가 들렸답니다. 또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공장장님 옆에 그 남자가 뒤돌아 서 있었대. 그 남자한테서 고기 굽는 소리가 난 겁니다. 네. 갑자기 이 남자가 또 나타나니까 도현 씨가 너무 놀라서 공장장님 옷 갈아입는 속도에 안 맞추고 곧바로 탈의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만 드리고요. 그때부터 이 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공장에 있을 때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칙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것 때문에 불면증도 심해지고 꿈속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일어나 보면 이제 침대가 완전 땀으로 다 젖어 있어요. 사람이 막 점점 피폐해지고 미쳐가는 것 같았답니다. 이때부터 공장장님이 얘가 완전 혼이 나간 상태로 출근하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치만 이런 걸 어디서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공장에서 귀신을 봤다. 이런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그냥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요즘 잠을 이제 말이 못 잔다. 그렇게 둘러댔다고 해요. 그렇게 한 3, 4일 뒤에 공장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날도 야근을 정말 늦게까지 했는데 오후 8시가 넘어갈 정도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공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랑 이제 공장장님 그리고 부장님이랑 차장님 2분
직원 한 10명 정도만 공장에 남아서 일을 했다고 해요. 도현 씨가 한참 일을 하고 있다가 잠시 좀 쉴 겸 흡연실로 가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답니다. 네. 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한 대 하고 있었다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립니다. 흡연실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치꺼리는 소리가 그 안에서 들려요. 도현 씨가 사색이 돼서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서 손가락만 움직여서 유튜브를 껐대요. 혹시나 이 폰 스피커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소리일지도 모르니까. 근데 동영상을 멈췄는데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자기 바로 옆에서 들렸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얼어붙잖아요. 그 순간이 딱 그랬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지럽고 막 핑핑 돌았답니다. 그래서 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봤대요. 그 남자가 자기 바로 옆에 서 있었대요. 오. 뒤돌아선 채로. 그걸 보자마자 막 도현 씨가 으악 끓이면서 비명을 질렀대요. 그때 흡연실로 가던 다른 사원들이랑 공장장님이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자기를 붙잡았답니다. 그때 도현 씨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난다는데 막 귓가에서 막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말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하대요. 맨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흡연실에서 이미 나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와서 도현 씨가 설명을 했대요. 방금 흡연실에서 피부가 반쯤 녹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 몸에서 계속 뚝뚝 뭔가가 흘러내렸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도현 씨도 당연히 그 남자가 귀신이라는 건 알아요. 네.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연히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직원들이 뭔 소리 하냐, 흡연실에 너 말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른 직원분들은 자기를 막 부축해주면서 진정시켜준다고 말을 계속 걸어줬는데 유난히 공장장님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냥 자기를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예. 그건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장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은 공장장님이었는데 괜찮냐는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냥 자기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주말 껴서 이틀 정도 더 쉬었다고 해요. 이건 병원을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건 도현 씨도 알고 있어요. 네. 몸이 아파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니죠. 근데 병가라서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도현 씨가 일단 병원을 갔답니다. 뭐 당연하게도 몸에 아무런 이상은 없었죠. 도현 씨는 이렇게 며칠 정도 길게 쉬어서 공장에 안 나가면 그 남자도 더 이상 안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한 4일 정도 푹 쉬었다가 다시 공장에 출근을 했대요. 그렇게 한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 안에서 방송으로 도현 직원님 공장장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이 올렸다는 겁니다. 일단 공장장님이 찾으시니까 힘없이 터덜터덜거리면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도현 씨가 들어오자마자 공장장님이 차를 한 잔 건네주시면서 자리에 앉혔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도현 씨가 혹시 뭐 잘리는 거 아닌가? 그 난리를 피웠으니 자기한테 뭐 불이익이 올 것 같았대요. 근데 공장장님이 갑자기 자기를 마주보면서 너 혹시 그런 거 잘 보냐? 아니면 무당 집안이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도현 씨도 딱 느낌이 왔대요. 아, 공장장님이 혹시 뭔가 알고 있나? 네. 그렇게 생각이 탁 들어서 대략적으로 자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신기가 좀 있습니다. 귀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장장님이 막 공감하듯이 고개를 끄덕여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이 부지가 대략 3, 40년 전에 독성 물질을 다루던 화학 공장이었대요. 네. 근데 탱크가 점점 삭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탱크가 터져서 조금씩 질질 새는 걸 한 노동자분이 발견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탱크가 빵 하고 터졌답니다. 어머. 그분이 거기에 화를 입어서 신체의 절반이 화학 물질에 뒤덮여서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현장에 공장장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장님이 탱크가 터지기 전에 그분의 팔목을 잡고 확 잡아당겼대요. 그래도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그렇게 변을 당하신 거랍니다. 이게 도현 씨가 그런 사건이 정말 있었는지 이후에 실제로 찾아봤대요. 근데 정말
그 사건에 관련된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자세히는 언급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정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그 공장장님이 이어서 말하는 게 그 남자가 널 앞에서 봤냐 아니면 뒤돌아 서 있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현 씨가 자기가 본 그대로를 말해줬대요. 뒤돌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장님이 자기만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 그러면서 말끝을 좀 흐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얘기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마지막으로 공장장님이 그때 그 원한이 생겨서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직 이곳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면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부디 편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도현 씨도 수긍을 했어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편안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칙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남자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일에 집중한다고 신경도 못 썼고요. 그런데 또 그날도 야근하는 날이 됐대요. 네. 오후 9시쯤 됐답니다. 도현 씨가 일을 다 마치고 탈의실에 딱 들어왔어요. 옷을 다 갈아입고 이제 퇴근 준비를 다 마치고 탈의실에 나가려고 하는데 치 소리가 들렸대요. 또, 예. 그때 문고리를 잡다가 멈췄다고 합니다. 조용히 뒤를 돌아보니까 그 남자가 있어요. 탈의실 끝에 뒤돌아 서 있었답니다. 흡연실에서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때 도현 씨가 무섭다기보다는 그 공장장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서 안타깝게 느껴졌대요. 예.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아직도 이승을 떠들고 계실까? 그래서 공장장님에게 부탁받은 대로 이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탈의실 문을 잠그고 그 남자 쪽을 향해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인사를 건넸답니다. 근데 인사를 하자마자 그 치거리는 소리가 자기 바로 앞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뭐야? 소리가 엄청 가깝게 들리니까 도현 씨도 반사적으로 눈을 떴는데 바로 눈 밑에 그 남자 발이 보였대요. 그래서 위로 올려다 봤답니다. 예? 그 남자가 바로 코앞에서 저렇게 도현 씨를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예.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점이 4개 있고 수염이 짙었다고 해요. 근데 얼굴 왼쪽은 이빨이 드러나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피부가 완전 녹아내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자기한테 한마디 했대요. 뭐가? 그때 도현 씨가 기절했답니다. 정확히 미친 건지 아니면 기억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대요. 예. 소리가 들리고 기억이 돌아올 때가 이제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랍니다. 그 응급실에 자기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공장장님이랑 직원들 포함해서 부모님이랑 그때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 싹 다 모였대요. 부모님은 계속 괜찮냐면서 우셨고 다른 분들도 자기 몸 두드리면서 너 정말 괜찮은 거 맞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도현 씨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공장장님에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공장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탈의실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엄청 크게.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공장장님이 직원들이랑 급하게 달려갔대요. 근데 탈의실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쇠 지렛대로 문을 아예 때려 부셔서 들어가 보니까 도현 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도현 씨가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절을 해버렸는데도 머릿속에 그 남자 얼굴이 선명하게 남았답니다. 근데 응급실에 자기 지인분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와중에도 어디선가 치 소리가 또 들렸대요. 그때 당시 지인들도 그렇게 모였고 응급실이라 가지고 주위가 막 소란스러웠는데도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너무 섬뜩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는데 응급실 입구 쪽이었답니다. 그 남자가 이번에는 자기 쪽을 똑바로 보면서 서 있었답니다. 그때 전신에 소름이 돋아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대요. 거기까지 그 남자가 따라온 거였어요. 그로부터 이제 며칠 뒤에
도현 씨가 결국 못 버텨서 퇴사를 하게 됐답니다. 오. 퇴사를 하려고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갔대요. 공장장님 앞에서 저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장님도 이해한다는 듯이 그래 엄청 힘들었을 건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그러셨대요. 근데 도현 씨가 퇴사하기 전에 문득 그 공장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 말이 떠올랐대요. 그 남자가 정면을 보고 있었냐 아니면 뒤돌아 서 있었냐 그 말이 뭔가 불안해가지고 예. 도현 씨가 회사를 나가기 전에 그 말의 의미가 뭐냐고 공장장님에게 물어봤어요. 공장장님은 안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도현 씨가 끝까지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공장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너 같은 킥스가 있었대요. 그 사람도 신기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보여줬던 반응이랑 도현 씨 반응이 너무 판박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일했던 그 사람도 계속 그 남자의 뒷모습만 봤었다는데 한날은 정면으로 서 있는 그 남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 주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큰 사고도 한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도 공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장님 생각에는 그 남자가 정면을 똑바로 보는 행위가 완전 작정을 하고 화를 낸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대요. 오. 그래서 그 남자가 화를 내기 전에 위로의 말을 전해주면 혹여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네. 그 말을 들으니까 도현 씨도 확실히 뭔가 걸렸대요. 네. 그치만 이 회사를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일에 시달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사를 나온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아무 일이 없었대요. 도현 씨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근데 한날 도현 씨가 자취집에서 친구 2-3명 정도 불러서 고기를 굽고 술을 좀 마셨대요. 한참 즐겁게 술을 마시고 세 사람 전부 다 뻗었는데 도현 씨가 자고 있다가 씩거리는 그 고기 굽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잠결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얘네들이 아직 배가 걸쳤나? 그렇게 마시고 먹었는데도 고기를 또 굽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그냥 고기만 구워 먹진 않잖아요. 고기 구울 동안 서로 웃고 떠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고기 굽는 소리만 칙 들렸대요. 그때 도현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네. 그래서 누워있는 채로 부엌 쪽을 돌아보는데 식탁 위에 가스버너는 꺼져 있어요. 그리고 철판도 안 올라와 있어요. 무엇보다 친구들은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고기를 안 구워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도현 씨가 본능적으로 느꼈대요. 네. 아, 그 남자다. 아직 안 끝난 거였어요. 이날 말고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렸답니다. 도현 씨가 거의 미치기 직전이었을 때가 자기 방에서 그 남자를 본 날이었대요. 네. 늦은 시간대였는데 도현 씨가 자고 있다가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만 들리면 반사적으로 자다가도 깬대요. 그래서 눈이 순간 팍 트였는데 베란다 창가 쪽에 검은 그림자 형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는 모르겠다는데 아무튼 사람 그림자로 보이는 게 베란다에 확실히 서 있었대요. 거기서 그 치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쯤 되니까 사람이 미쳐요. 그 소리만 들려도 이제 경기가 일어날 지경. 그럼요. 이건 진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죠. 누가 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럼 무당에게 도움을 받아보기라도 하지 그랬냐.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대요 또. 도현 씨의 주장으로는 진짜 무당을 찾기가 정말 어렵대요. 거의 절반은 사기꾼이랍니다. 진짜 무속인들 있죠. 정말 네. 유명한 만신이라든지 뭐 법사님이라든지 그런 찐 무속인들 주위에는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자기 눈에는 오로라 같은 게 보인대요. 이건 도현 씨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좀 격이 다른 기백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도현 씨도 여태까지 그런 분들을 딱 2번밖에 못 봤대요.
아무튼 이렇게 진짜 무서운 이들을 만나 뵙기가 너무 어려워서 무당집을 가도 딱히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았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혼자서 한참 이 문제를 앓고 있다가 공장장님한테도 전화가 왔었대요. 그 좀 괜찮냐고 안부를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도저히 뭐 얘 괜찮게 지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장님이 그 얘기를 묵묵히 듣더니 이번 주에 공장으로 한번 올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공장에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는 오면 알 수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올 때 미리 전화 한 통 해라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런데 그때 도현 씨가 이건 뭔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장님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곧바로 거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를 따라오라고만 하고 어디론가 데려갔대요. 한참 뒤에서 따라가 보니 어떤 시설 안이었대요. 도현 씨가 이 공장에서 일할 때도 가본 적이 없던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딥니까? 물어보니 그 사건이 터졌던 장소라고 합니다. 공장장님이 똑똑히 기억한대요. 여기가 그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둘러보니까 간소하게 상이 차려져 있었대요. 공장장님이 소박하게 자리를 좀 마련했대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직까지도 이승에 남아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까? 여태까지 제대로 위로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나를 잡아서 너랑 같이 기도를 올리려고 널 불렀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도현 씨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복잡했다고 해요. 일단은 나에게 해를 끼쳤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무섭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했는데 공장장님이랑 같이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술도 여기저기 뿌리면서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으로 위로 인사를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로 인사를 딱 끝내니까 뭔가 느낌이 굉장히 홀가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좋은 감정이었대요. 끝나고 이제 공장을 나갈 때 도현 씨를 잠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장님이 혹시라도 계속 그 남자가 보이면 내가 용한 무당을 소개해 줄 테니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시더란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를 걱정해 주는데 도현 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런 말을 어떻게 확답해서 말했는지 모르겠다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공장장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도현 씨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상을 차리고 위로 인사를 한 뒤부터 그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남자도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네. 도현 씨 생각에는 그 마지막 인사로 그나마 그분의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림부터 해가지고 이거 너무 몰입이 잘 되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작 좀 그렇게 부르고 그러지 진짜로. 진짜 그림 어떻게 이렇게 그리시지? 이거 그리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저거요? 네. 저거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한 장당? 아니요. 두 장가요? 장단마다 좀 다를 거예요. 2장 합치면 뭐 1시간 반 정도? 이 두 장이 1시간 반이 걸린다고요? 어마무시한 분이구만 이거.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리시는 괴수분들이 널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잽도 안 됩니다. 야, 아니 제 기준에는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야, 오늘 강천님께서 한 가지의 이야기에 이제 두 가지 사파를 같이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진짜 네. 강천님은 깔끔함의 그 자체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깔끔해도 되나? 사람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이야기 전달을 잘 해주시니까 우리 귀종님들도 네. 더 몰입해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강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귀종님들 좋은 밤 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웹툰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시는 거라서 그런 거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과
이야기 전달까지도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